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온 사람입니다. 가정부로 일해 번 돈으로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로 제 인생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입주 가사 도우미 자리도 많다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하신 일이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간 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예고도 없이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친정도 시댁도 기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남은 건 아들 하나뿐이었고 그 아이 밥은 제가 먹여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식당 일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점심 장사 끝내고 돌아오면 아들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윗동네에 이사장님 댁에서 사람 구한다더라. 아이 있어도 되는 집이야. 오전에만 일하고. 한번 가봐.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댁은 언덕 위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이 넓고 현관 앞에 소나무가 두 그루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사모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키가 크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였어요. 사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주방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디 사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이전엔 어디서 일했는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고 있고 식당 일은 시간이 안 맞아서 나왔다고요. 사모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월급은 아들 공부시키는데 다 쓰시겠네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맞는 말이다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됐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가 늘 비슷했어요. 아침에 아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바로 버스를 타고 사모님 댁으로 갔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점심 준비를 하고 나면 어느새 오후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조금 사갔습니다. 비싼 건 못 샀어요.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차리고 아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사모님은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날에는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손을 대인 적이 있습니다. 냄비를 옮기다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보더니 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붕대를 감아주셨어요. 그 집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처음 명절을 지내고 나서였습니다. 사모님 댁에 손님이 많이 왔다 갔어요. 저는 이틀을 꼬박 일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설거지에 손님 나가고 나면 또 치우고 손님이 다 돌아간 저녁에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월급날이 아닌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그냥 봉투인 줄 알았어요. 현금이 들어있겠거니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종이 위에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고 맨 위에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댁에 갔더니 사모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봉투 열어보셨어요? 네, 받았는데요. 이게 뭔지 몰라서요. 사모님이 잠깐 웃으셨어요. 보너스로 드리는 건데 현금 대신 저희 회사 주식이에요.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그랬습니다. 집안 잔치가 있으면 봉투를 주셨어요. 손님이 많이 왔다 갔던 날도 설이나 추석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면 집에 가져와서 서랍에 넣었어요. 주식이 뭔지 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셔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받은 봉투가 어느새 서랍 한 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모님 댁 일은 오래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작했으니까요. 중간에 그만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딱히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버스 타고 언덕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모님 댁 주방은 저보다 사모님이 더 잘 아셨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냉장고 안에 뭘 쓰고 뭘 남겨야 하는지.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으니까요.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둘 다 말이 없으니 오히려 편했어요. 일이 끝나면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월급 봉투를 열지 않고 바로 통장에 넣었어요. 쓸 일이 생기면 그때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주셨던 봉투는 계속 서랍에 쌓였어요. 아들한테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줬고 부족하다고 하면 더 줬어요.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됐어. 저는 잘 됐다고 했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 다음 날도 사모님 댁에 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 개고 점심 준비했어요. 그날이라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건 취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저는 언제냐고 물었고 아들은 내년 봄쯤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식당이었어요. 아들이 데려왔는데 키가 작고 머리가 길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아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며느리도 그냥 듣는 편이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정부로 일하신다면서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래 했다고도 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해줬겠거니 했으니까요. 결혼식은 봄에 조용히 치렀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객 틈에서 식이 끝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걸 보니 왠지 낯설었어요. 그 작던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사모님 댁에 출근을 했어요.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드님 결혼식이었죠? 수고했어요. 저는 잘 끝났다고 했고 앞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선물을 들고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집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좀 넓지 않으세요? 오래 살던 집이라 나는 익숙해. 며느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좀 오래 남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새 살림 차리면 바쁜 법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왔습니다. 왔다가 밥 먹고 가면 됐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혼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일이 있다고 했고 아들은 혼자 왔어요. 밥 먹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갔습니다. 별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혼자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혼자였어요. 저는 며느리는 안 오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빠서요. 그게 답이었어요. 아들 얼굴이 좀 달라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볼이 좀 꺼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숟가락질이 느렸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잘 먹죠 뭐. 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즈음부터 아들 핸드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진동이 왔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슬쩍 식탁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보면 다시 밥그릇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냥 반찬 하나를 더 집어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 옷차림도 조금 달라졌어요. 전엔 주말에 오면 그냥 편한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컬러 있는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머리도 손질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어디 다른 데 들렀다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사모님 댁 일은 그 시절에도 계속 했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그만둘 이유가 없었어요. 사모님은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단정하셨고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차 한 잔을 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요즘 잘 지내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주말에 아들이 왔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저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깨가 좀 처져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좀 더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더 떠서 앞에 놓아줬어요. 아들이 그걸 받아서 한 모금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없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말로 그런 돈은 없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뭐.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를 씻으면서 아들이 했던 말이 한 번 떠올랐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오기 시작한 건 가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아들 혼자만 오던 게 어느 날부터 둘이 함께 왔어요.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도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르면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시선이 거실에서 안방 쪽으로 잠깐 머물다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동네에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오래된 집들도 다들 오른다고. 아들이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저도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따라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올 때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가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안방 쪽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잠깐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먼저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나 먼저 나가서 차에 시동 걸어놓고 있을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가고 거실에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데가 좀 좁거든요. 이참에 좀 넓은 데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러냐고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큰 돈은 아니에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나는 그런 돈이 없다. 며느리 표정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금방 다시 웃었어요. 네, 뭐, 어머니 상황이 있으시니까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아직도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 무식하게 살면 재테크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셨겠죠.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잠깐 며느리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 그냥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발이 안 떼어졌어요. 잠깐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물에 담갔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부로 살면서 무슨 돈을 모았겠습니까? 무슨 재테크를 했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서랍이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었어요. 봉투가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뒀어요. 지금 당장 열어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서랍을 연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날따라 집안 정리를 좀 하다가 안방까지 들어왔고 손이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도 손댄 흔적이 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봉투를 하나씩 꺼내서 거실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종이들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종이마다 회사 이름이 다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종이 한 장 한 장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증권사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근처 지점을 적어주었습니다. 증권사가 어딘지 몰라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종이들을 꺼내놓으니 직원이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처음엔 무덤덤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발행된 주식 증권입니다. 전자주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직원이 뭔가를 컴퓨터에 입력하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옆자리 직원을 불렀습니다. 둘이 나지막하게 뭐라고 했어요. 직원이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 꽤 됩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평가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사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방에 앉아서 차 한 잔 주시던 모습이었어요. 봉투를 내미시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들 집 마련에 보태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식하게 살면 재테크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셨겠죠.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밥을 다 먹어갈 무렵
밥을 다 먹어갈 무렵 며느리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정부로 일하신다면서요? 그때 저는 그냥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 다시 우리 집에 왔을 때 거실에서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보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좀 넓은 것 같은데요? 그 말을,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증권사에 다시 혼자 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증권사에 다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제 계좌로요. 직원의 도움으로 큰돈을 제 통장에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입주가사 도우미 자리도 많다던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어차피 평생 일해 오셨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시기도 할 테고,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집도 넓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 마련하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월세로 시작해서 겨우 전세 살고 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또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도 집 살 수 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집 팔고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라는 거냐?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셨던 일이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되잖아요. 내 나이는 생각을 안 하니? 어머니, 100세 시대예요. 몸져 누울 때까지는 일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게 시어미한테 할 소리냐?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일하다 아프기라도 하면 내 집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거냐?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면 어차피 병원 가시잖아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요양원 가실 텐데 그럼 더더욱 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집은 저희가 정리해야 할 거잖아요. 들을수록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프지 마세요. 다시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집 마련에 보태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날 저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돈을 절대로 그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들어주세요.